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5번째 페이지. 스웨덴의 댄싱 퀸 아바가 있다면 잡지사엔 지식킹, 과학킹, 불량킹, 쓰리킹을 달아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잡지사 과학의 아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뭐 스웨덴하고 별 상관없는데 이렇게 스웨덴 한번 걸고 넘어지는군요. 괜히. 친스웨덴 기조를 야. 2025년에도 유지할 방침이에요. 아, 좋군요. 네. 저희 에디터가 늘 그렇듯 작가님 SNS를 은밀하게 염탐해봤더니 새 소설집이 곧 나오나 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제목이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해장국을 네. 연료로 쓰는. 이게 소설집인데요. 무슨 소설집인데 예. 이거 너무 상세한 거 말씀드리면 네. 또 이제 반전이 공개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제 기본 출발이 제목은 왜 그러냐면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어릴 때 UFO 비행 접시를 너무 인상적으로 한번 보고 그걸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네. 그 UFO가 해장국 만들고 있는 집 상공으로 이렇게 싹 희한하게 날아가는 그걸 본 거에서 출발한 이야기예요.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한 상상인가요, 이거는? 이 해장국 부분은 제 순수한 상상이고요. 예. 제가 딴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 코미디언 지상렬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뜨거운 프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상렬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 나는 비행 접시를 본 적이 있다. 친구하고 같이 봤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소재로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좀 그 단편 소설집이고요. 단편 소설 중에서도 특별히 좀 짧은 단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옆편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조금은 어이없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도 있고 짧지만 좀 충격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엮어놓은 그런 단편집인데 제가 처음 책을 낸 것도 이런 단편 소설집 이런 걸로 처음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9번째 단편집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그동안 작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9번이나 단편집을 낸다라는 거는 뭔가 좀 검증된 작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재밌는 책일 테니까 사서 읽어보시고 또 이 부담도 없어요. 특히 얇고 짤막한 책. 지하철. 그래서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새해는 무슨 뭐 책 몇 권을 읽겠다 이런 계획 세우신 분들이 있으시죠? 가볍게 한 권 제끼기에 좋은 책이다. 카운팅하기에 좋다. 생각하시고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나오면 제 돈 재산에서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도 곽재식 작가의 해장국 상상력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한 끗 자극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요즘 뭐 투자 좀 한다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 원래 또 이제 돈이 쏠리는 곳을 살펴보면 좀 미래가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대체 뭐길래 뭐 꿈의 기술이라는 둥 왜 이렇게들 난리인 건지 오늘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옛날 그 배우 중에 전양자 선생님이라고 계셨죠? 전양자 자자. 왠지 모르게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짧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냐? 일반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 일반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0과 1의 숫자로 다 나눠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0과 1의 숫자를 열심히 계산하는 그걸로 결과를 내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의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0과 1이라는 그 숫자 한 자리를 비트라고 부르죠. 비트.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뭐 옛날에 컴퓨터 안 좋은 컴퓨터는 뭐 8비트 컴퓨터다, 16비트 컴퓨터다. 요즘은 이제 64비트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이 0과 1 딱 떨어지는 이런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확률로 표현되는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이런 거를 기존의 컴퓨터는 정보를 표현하는 도구로 비트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한쪽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확률적으로 이거는 좀 이럴 것 같고 저거는 좀 저럴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정보를 한 단위로 사용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런 정보의 최소 단위를 큐비트라고 합니다. 큐비트. 그래서 정보를 확률로서만 표현할 수 있는 큐비트라는 걸로 나타낸 다음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다. 어디서는 뭐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이야기죠. 0과 1을 동시에 0일 확률이 얼마고 1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하면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양자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기존의 컴퓨터하고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예 뿌리부터 다른 기계입니다. 어떻게? 약간 뭐 어느 정도로 다르냐고 하면 기존의 컴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라면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뭔가
뭐랄까요 세탁기라든가 뭐 냉장고 같은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카테고리 정도로 자체가 다르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론 뭐 사람의 어떤 이런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긴 한데 안에 내부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은 일반 컴퓨터가 세탁기나 뭐 자동차하고 다른 것만큼이나 다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 아주 뭐 놀라운 성능의 컴퓨터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상상을 하는 게 네. 우리 집에 컴퓨터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요즘 최신 게임 같은 거 돌려보면 게임 잘 안 되고 막 버벅버벅 하는데 그치. 양자 컴퓨터를 집에다 사놓고 거기다 게임을 돌리면 진짜 잘 돌아가겠지?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할 수 신형 있지.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성능을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 뭐 새로운 뭐 무슨 반도체가 나와가지고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양이 좋고 그걸 사면 게임이 또 부드럽게 돌아가고 네. 이런 걸 항상 느껴왔잖아요. 네. 양자 컴퓨터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사도 거기에서 우리가 뭐 기존에 사용하는 무슨 게임을 작동시킨다거나 기존에 뭐 사용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하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멀리 기술이 발전하면 뭐 예. 그런 시대가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예. 애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네. 아주 뭐 가까운 미래도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개발했느냐? 목적이죠? 예. 그렇게 큐비트라는 확률로서만 표현되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보람차게 계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수가 있는 문제도 있겠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특별한 문제일 경우에 네. 이 문제는 보통 컴퓨터 풀기는 너무 어려운데 네. 이 문제의 내용을 그런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재구성을 한 다음에 예. 양자 컴퓨터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잘 풀겠는데 라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전용 기계로 개발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다.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가령 뭐 어떤 문제 있을까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잘 안 나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진짜 치명적인 지적을 해주셨어요. 왜요? 그게 감이 잘 안 못 드나요? 오시잖아요. 예. 그럴 만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막상 잘 없어요. 그게 양자 컴퓨터. 이게 뭐야? 그게 양자 컴퓨터 네. 어떤 개발에 예.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이론상으로는 좀 그럴듯하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네.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방송 들어가기 잠깐 전에 얘기했던 건데 네. 우리 집에 아주 특이한 습성을 가진 이상한 개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네. 그 개는 옆에서 딴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그 개 짖는 소리가 들린 횟수의 7분의 1만큼 짖더라. 뭐 이런 희한한 습성을 가진 개가 있겠죠. 옆집 개가 7번 짖으면 얘는 한 번 짖는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 개가 만약 우리 집에 있다. 내가 그 규칙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네. 뭐 숫자 나누기 7을 계산하고 싶을 때 그 개 앞에서 왈왈왈왈왈왈왈 이렇게 해서 뭐 35번 짖으면 그 개가 왈왈왈왈왈 5번 짖으면 35 나누기 7은 5구나라는 답을 그 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보다 퇴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문제도 그런 게 많아요. 이러한 거는 이 문제는 양자 컴퓨터한테 시키면 잘 풀겠는데라고 싶은데 35 나누기 7을 계산하기 위해서 개 앞에서 35번이나 짖는다는 수치심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시키기 위한 그 변환 과정이 너무나 오히려 오래 걸리고 귀찮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좀 실용화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품고 있냐면 이거는 뭐 저하고 제 주변에 있던 그때 당시에 뭐 제 주변에 있던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이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걸 수도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란 이런 거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좀 불붙기 시작해가지고 21세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기존 컴퓨터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들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나눗셈을 좀 잘 못합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나눗셈을 좀 못하는 편이에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호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컴퓨터가 해독하기 어렵도록 암호를 만들어야지 암호가 잘 안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눗셈을 뭔가를 많이 해야지 풀이할 수 있는 걸로 암호는 항상 만들어 놓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컴퓨터가 최대한 고생할 테니까 남의 컴퓨터가 해독하려고 하면 암호를 풀이 방법을 모르는 컴퓨터가 해독하려고 하면 나눗셈 특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중학교 때인가 배우죠. 나눗셈 중에서 소인수 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에 취약하구만.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 소인수 분해를 잘 할 수 있어야지만 암호가 풀릴 수 있도록 암호를 개발해
놓거든요. 네. 근데 컴퓨터가 나눗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암호를 잘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암호를 우리 암호 시간에 많이 했죠. 수많은 암호를 믿고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전자상거래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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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에 피터 쇼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화학, 물리학 이런 데 쪽에서 사용하는 양자 이론을 원래 연구하던 사람인데 이 피터 쇼라는 사람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94년에. 네, 그래서 이거를 쇼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예. 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누기 계산, 특히 이제 소인수 분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나누기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잘 개발을 하면 네. 과거 컴퓨터 대비 소인수 분해, 나눗셈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꿈을 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암호 해독 같은 거를 양자 컴퓨터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 이런 게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고 이건 이렇게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말 되겠는데? 그래.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많이 언급되는 편이고요. 또 하나 좀 많이 글로벌 알고리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하는 방법인데 검색을 하는 방법도 기존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확률 큐비트를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색 방법을 글로벌한 사람이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글로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글로벌 알고리즘을 돌려서 양자 컴퓨터가 어떤 검색을 하게 한다면 언젠가는 오늘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완전 다르니까 예.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쇼 알고리즘, 이 소인수 분해, 나눗셈 요게 나오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암호 분야에서 그 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거였으니까. 그럼 문제네요. 이게 뭐 약간 안보 분야랑도 연결될 수 있고 뭐 암호화폐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이게 또 좀 되게 어이없을 수 있다면 어이없을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어이없다면 없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쇼 알고리즘이 이제 소인수 분해를 잘하는 방식으로 이제 암호를 깰 수 있다는 상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암호를 만드는 방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암호를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암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평범한 덧셈 같은 거 오히려 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그렇지. 고민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소인수 분해를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기존의 암호체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아직 막막한 미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해도 그러면 기존 암호 방법은 좀 위험해지겠지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새 암호를 개발해서 쓰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요즘 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양자 저항성이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왜냐하면 거기 약간 좀 너무 좀 김칫국 마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까지 벌써 고민한다라는 건 조금 빠른 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 정도가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만 하시죠. 우리 이게 하나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하나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하나만. 아니 이거 얘기 드려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용도로 뭐죠? 어떤 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양자 이론 이런 거를 뭐 하면서 처음 우리가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가요? 이 시간에? 우리 시간에 이거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원소 얘기할 때 맞아요. 같은데. 우리가 주기율표 할 때 재식이가 좋아하는 주기율표. 주기율. 주기율표 시간에 우리가 양자 이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소들이 성질이 되게 다른데 그 원소들의 성질이 뭐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는지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전자입니다. 전자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 속에서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수소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이고 헬륨은 절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고 그게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수소에 들어있는 전자는 막 잘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헬륨에 붙어있는 전자는 절대 안 떨어지고 꽉 달라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전자들이 수소와 헬륨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길래 왜 수소에 있는 전자는 잘 떨어지고 헬륨에 있는 전자는 왜 이렇게 잘 달라붙어 있느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양자 이론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게 막 파동을 막 무슨 물체의 어떤 움직임과 상태를 파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에 뭐 중첩 상태를 고려를 해가지고 막 적분 계산을 막 미친 듯이 해야 되고 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되게 예. 골치 아픕니다. 듣기만 해도 힘드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분야에 고성능 컴퓨터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가 나올 때마다 저 대학원 다닐 때도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막 그런 거 시키고 했었는데 새로 컴퓨터를 3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연구실에다가 사다 놓을 테니까 그걸로 과거에는 못하던 그런 원자의 성질을 풀이하는 그런 문제를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이런 거 시키면 컴퓨터 막 들고 설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의 움직임 같은 양자 이론을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 거는 기존의 컴퓨터가 좀 불리하다는 뜻이잖아요. 계산이 그렇게 안 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이건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희망을 품고 있냐면 야 이거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 거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니까 그렇지. 이런 원자 속에 돌아다니는 전자의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양자 컴퓨터한테 시키면 훨씬 더 빨리 잘 풀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을 사람들이 품고 있습니다. 기대해봄직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왜 그런 기대를 더 많이 하냐면 양자 컴퓨터는 그 내부에 돌아가는 그 작동 방식 자체가 이런 원자 속의 전자의 움직임 같은 양자론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좀 결이 많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죠. 이런 어떤 게 있지? 왜 이거 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식을 많이 하세요. 쉬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새 컴퓨터에서 구형 컴퓨터에서 돌아가던 게임을 돌리고 싶으면 막 에뮬레이션이라는 걸 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낮추는 에뮬레이터라는 걸 띄우면 그 에뮬레이터가 구형 컴퓨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 옛날 프로그램을 돌리면 새 컴퓨터에서도 그러니까 새 컴퓨터가 옛날 컴퓨터를 내부적으로 흉내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옛날 컴퓨터에서 돌아가던 게임도 막 돌려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옛날 게임 막 20년 전, 30년 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관심 많으시거든요. 이거 말고 좀 더 와닿는 예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해 잘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꽂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뭐 프로그램을 만들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일반 컴퓨터가 안드로이드하고 똑같이 이 흉내내도록 하는 그런 거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가 그런 구형 컴퓨터나 다른 컴퓨터를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어차피 뭐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다 기본 원리로서 똑같을 테니까 그런 정도 흉내야 내가 뭐 그 정도 흉내는 내주지 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 이론의 방식을 기본 원리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원자 속의 전자의 움직임 같은 복잡한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계산을 만약에 시킨다면 이거야 내가 기본 원리로 항상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잘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응용 분야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 주기율표 시간에 무슨 어떤 물질은 뭐 무슨 원소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뭐 몇 개가 붙어 있으면 어떤 성질을 띠고 있고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면 성질이 바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실험을 해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가 불이 잘 붙는지 헬륨이 불이 안 붙는지 니 어떻게 알아?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계산할 수 있다면 실험을 안 해봐도 계산만으로 이거는 야 100% 이건 불 절대 안 붙는다. 이거는 야 딱 봐도 이거는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거를 원자들이 어떻게 붙어 있는 거에 대한 것만 보고 계산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사님 머리 안 태워 먹어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벌써 한 50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미 기존 컴퓨터로도 그걸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걸로 논문도 썼고 옛날부터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해오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약을 만들거나 연금술은 못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뭐 그런 거는 진짜 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은 얘기해도 되겠죠. 예전에 그 제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선배가
국내 모 전자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네. 지금은 이런 게 없지만 앞으로는 OLED라는 게 나올 거라면서 OLED에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물질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일일이 다 물질을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색깔 비춰보고 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걸 물질을 뭐 100개를 찾아봐야 돼, 1000개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는데. 예. 그래서 미리 고성능 컴퓨터로 계산을 다 시켜가지고 이 컴퓨터는 안에 전자의 움직임 계산해 보니까 이건 빨간 색깔 나올 것 같다. 이 물질은 안에 컴퓨터로 전자의 움직임을 계산해 보니까 예. 이건 아무 색깔도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래서 색깔이 나올 것 같은 거 모아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훨씬 더 쉽게 OLED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선배님. 양자 컴퓨터라면 그런 거 엄청 빨리 할 그 수도 선배, 있는 그 선배님 거네. 엄청 성공하셨어요. 그런 거 잘해서 그런 거. 근데 이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예. 그런 거를 진짜 빠른 속도로 지금 컴퓨터로 그런 계산을 시키면 좀 복잡한 물질에 대해서 계산을 할수록 계산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뭐 한 일주일씩 계산시켰던 기억도 나요. 컴퓨터를 켜놓고 계산하고 답 나올 때까지 컴퓨터 일주일 동안 24시간 돌려서 계속 7일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계산 나오는 그런 그것도 그 막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 바닥에서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거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그거를 뭐 1분 만에 알려준다, 10초 만에 알려준다.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뭔가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때 훨씬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느냐. 나는 뭐 그런 생각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야, 활용도는 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뭐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다면 혹시 전기를 엄청 잡아먹거나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양자 컴퓨터가 현실적으로 개발된 방식을 살펴볼 때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큐비트를 표현하려면 그런 양자 이론의 확률 현상이 잘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지만 양자 컴퓨터가 잘 작동될 거 아닙니까? 일반 컴퓨터에서 디지털 신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야지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하는 정보를 처리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특이한 양자 이론의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져다가 놓고 그걸로 큐비트를 표현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드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희한한 현상이 뭔가만 있으면 이제 그런 현상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병원에서 뭔가 사진 찍는 것 중에 제일 좀 비싸게 나가는 걸로 MRI 하는 게 있습니다. MRI. 근데 그 MRI 하면 뭐 뇌 속에 뭐 몸 속에 뭐가 있는지 막 이런 게 막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MRI라는 것도 그런 특이한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사진을 어떻게 사람 몸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겠어요.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MRI라는 것도 몸 속에 있는 수소 원자의 특이한 양자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 이럴 때는 그 MRI 기계 같은 거를 갖다 놓고 MRI 기계처럼 사람 속을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단순한 기기를 써도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 원리 자체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뭐 한 대 몇십억씩 한다고 하죠. 그런 MRI 기계 같은 거를 몇 대를 갖다 놓고 그거를 연결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보자. 뭐 이런 시도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MRI하고도 뭐 이것도 대체로 이어지는 마찬가지 현상인데 또 그런 양자 현상 같은 게 잘 나타나는 그런 물질, 그런 현상으로 뭐가 있냐면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아주 무한대에 가깝게 잘 흐른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일으키면 그런 양자 이론의 이상한 현상들이 좀 잘 나타나게 되거든요. 뭔가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뭔가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고 그런 기묘한 현상이 잘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뭐 전기를 흘렸다가 어디로 뺐다가 저장했다가 다시 심었다가 하면서 그러면 내가 큐비트를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양자 컴퓨터를 많이 만드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뭐 지난 작년 말에 뭐 구글에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약간 이런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려면 우리 이야기도 전에 오다가 한번 했었죠.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려면 뭐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보통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줘야 돼요. 맞아요. 애지간해도 기본 한 영하 200도까지 낮춰줘야 돼요. 영하 뭐 그때 이 얘기도 했었나?
그 초전도 바닥에서는 네네네. 고온 초전도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온 초전도체. 고온 초전도체. 그 초전도체는 온도가 엄청나게 낮아야지 예. 아주 추워야지만 초정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보다는 높은 온도를 이용을 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 맞아. 라는 거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고온 초전도체라는 게 보통 영하 190도, 영하 180도 이러면 그 바닥에서는 고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예. 영하 한 100도다 이러면 와 엄청난 고온이다. 막 이런 그래요?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낮아져야지 초전도 현상이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온도를 그렇게 낮추려면 냉장고 같은 거 얼마나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본 보통 냉장고로 안 되겠죠. 네. 우리 기억나십니까? 뭐 헬륨이라든가 네. 뭐 질소 기체라든가 액체 질소, 액체 헬륨 이런 걸 사용하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전기 요금 많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 예, 하나만. 그래서 그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뭔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초전도 물질을 개발을 한 거 같나 아닌가 해가지고 완전 뜨거운 화제가 한번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게 나온다면 야 이건 대충 그냥 만들면 그렇게 온도를 안 낮춰줘도 한 뭐 영상에서 초전도 현상 나타나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게 개발되면 용도를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로 다 개발해 볼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나오면 그냥 애지간한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네. 그냥 취미로 뚝딱뚝딱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초전 현상이 잘 나타나는 물체가 있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도를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네. 양자 컴퓨터 기술도 급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구글 양자 컴퓨터 엄청 크던데 그렇죠. 저보다 훨씬 작게도 가능한. 아마 만약에 그런 신비의 초전도 물질, 그러니까 신비의 초전도 물질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직 꿈 같은 현상이 된 건데, 그래서 초전도 물질이 진짜로 뛰어난 게 개발되면 이런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뭔가 계산 분야 이런 쪽에서도 큰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양자 컴퓨터 그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요? 걸음마 단계인가요? 아니면 뭐 질풍노도의 시기인가요? 뭐 어느 정도인가요? 질풍노도의 시기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 그 정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양자 컴퓨터 유행하고 이러면서 제 다니던 학교의 교수님이 나도 양자 컴퓨터를 하겠어 막 이러던 시절에 예. 그래서 해안이 있는 분들을 많이 그랬더니 곁에 그게 두셨네. 벌써 20몇 년 전입니다. 예. 그때 양자 컴퓨터로 이거는 좀 대단한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논문 돌려보고 세미나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하던 게 그 큐비트 4개를 붙여놓고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훌륭하죠라고 막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뭐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05개의 큐비트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비하면 그때 4큐비트가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 그 20배 이상의 그런 처리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키워나가겠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관심도 쏠리고 막 투자도 더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느낌이 좀 요즘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질풍노 성숙기라고까지는 못해도 질풍노도의 시기 정도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곧 양자 컴퓨터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나? 상용화가 언제 될까요? 상용화라는 것도 이것도 참 애매한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되려면 20년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막 주식 폭락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상용화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주 로켓은 상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주 로켓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정도면 상용화 아닌가? 세계적으로 수천 대의 우주 로켓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길 가다가 누구 붙잡고 우주 로켓이 상용화됐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면 우주 로켓은 아직까지는 특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맞지. 그런 과학 기술의 어떤 그런 놀라운 어떤 발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상용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용화 안 된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한 양자 컴퓨터에 맞는 그런 문제를 잘 풀어주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문제야. 그래서 별로 쓸데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희한한 문제도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야 상용화다 상용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게 뭐 그런 게 하면 무슨 소용인데. 무슨 소용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그 구글 그쪽에서 발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네. 일반 컴퓨터로는 14년 동안 계산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우리 숫자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항아사 먹고 그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때 우리가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거 우리 꿀팁 뭐였죠? 우리가 조의 맞다. 1조의 만 배가 되는 숫자가 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경의 만 배가 되는 숫자가 뭐죠? 해잖아요. 해. 네네네. 해부터 해자양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자 선생님이었나? 김혜자 선생님께서 맞다. 젊은 시절에는 해자양이라고 불리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해자가 다른 해자입니다. 김혜자 할 때 해자 아니에요. 아입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예. 김혜자 선생님이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많은 숫자의 어떤 그런 음식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 사실 상관없는데 꿀팁입니다. 해자양구간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집니다. 자는 해 몇 배죠? 해의 만 배가 만 배? 자인 거죠. 그러니까 10자라는 거는 조의 만 배의 10만 배가 10자가 되는 거죠. 그만큼 걸린다고요? 그만큼 면 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번에 개발된 양자 컴퓨터는 5분 만에 풀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진짜 컴퓨터가 뭐 엄청난 모든 계산을 다 해가지고 진짜 세계를 다 막 뒤흔들 이런 식의 그런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치였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뭐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를 풀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러네. 문제를 그렇게 잘 풀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요즘 양자 컴퓨터들이 이런 문제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던지는 게 뭐냐면 아니, 너무 나쁜 얘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걸 푸냐면 숫자가 얼마나 불규칙한지 숫자가 얼마나 랜덤한지를 따져보는 분석법에 필요한 계산에 도전합니다. 양자 컴퓨터들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를 그중에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10개를 무규칙적으로 불규칙하게 제시를 해봐라 라고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해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1, 1, 1, 1, 1, 1 이렇게 1만 10번 말했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규칙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 그럼 너 한번 해봐. 1, 2, 3, 4, 5, 6, 7, 8, 90. 야, 이건 너무 순서대로 했잖아. 그것도 1, 1, 1, 1, 1, 1 보다는 조금은 불규칙한 느낌이지만 그것도 규칙적인 것 같지는 않죠. 약간 1, 7, 2, 3, 5, 8, 9, 3, 1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숫자가 너무 작았다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아까보다는 그래도 좀 불규칙적이네. 그걸 우리가 그냥 감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수학자들은 이거를 따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숫자가 얼마나 무규칙적인지 규칙적인지를 따지는 이론들을 뭐 그런 거라고 수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주 쉬운 예로 도박장에서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도박장에서. 그래서 누가 밑장 빼기 하고 있는지 사기치지 않는지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하면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주사위 굴리기를 하는 도박장인데 주사위 굴리기가 완벽하게 불규칙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규칙성이 이상하게 좀 발견이 된다. 한 3일 동안 2,000판 도박을 한 걸 살펴보니까 이거 밑장 빼기 하는 놈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주사위 쓴다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복권 음모론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식의 분석을 할 때 음모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심오한 분야에도 이런 거가 나름대로 응용 분야들이 있습니다. 응용 분야들이 그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뭐요? 랜덤 게임. 아파트 랜덤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되게 많은 템포 늦게 많이 꽂히셨네. 그런 랜덤이라는 게 의미가 하필 오늘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랜덤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증할 때 필요한 계산을 양자 컴퓨터한테 시키면 그 중에 몇 가지는 딱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뽑아가지고 시켜봤더니 일반 컴퓨터는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거가 잘 쓸만한 데를 찾으면 뭐 어떻게 보면 벌써 상용화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 예를 들어서 진짜 전 세계 도박장에서 누가 밑장 빼기 하는지 감시하는 그런 컴퓨터 체계를 만드는데 그건 진짜 상용화다. 만드는데 한번 활용해보자. 근데 전 세계에 뭐 도박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나라 다 요즘 있으니까. 컴퓨터들이 되게 성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일반 컴퓨터로 돌려도 그 정도 문제는 이미 다 훨씬 싼 값에서 쉽게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쓸모 있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그런 걸 찾는 게 관건이네.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성능도 더 좋아지고 그런 풀이하기 좋은 어떤 그런 적용처 네.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찾아내가지고 야 이건 진짜 실용적으로 의미 있겠다 싶은 걸 그런 걸 찾아내면 네. 그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상용화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상용화라는 걸 좀 애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도 그럼 양자 컴퓨터 개발 중인가요?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 그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도 그 하신다 하신 교수님 있으셨다고. 교수님도 뭐 그래서 이제 4큐비트.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인데 네. 그런데 뭐 양자 컴퓨터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처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예. 이제 이거를 그런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걸 어떤 맥락에서도 좀 살펴보셔야 되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요즘 양자 컴퓨터 때문에 주식이 막 등락하고 하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님들의 기대는 더 만족시킬 수는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제가 원래부터 그리고 다른 많은 이 과학하시는 분들도 원래부터 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아요. 양자 컴퓨터를 예전부터 이런 기술 선진국들이 과학 선진국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던 이유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꿈을 품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과업이잖아요. 예. 이런 어떤 그런 과제잖아요. 연구 과제잖아요. 예.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네. 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끝없이 계속 고민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야 이번엔 잘했다 아직은 모자란데 이런 걸 계속 해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도전 과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살펴보면 무슨 뭐 초전도체에 대한 전기 기술도 잘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양자 이론에 맞게 이렇게 잘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화학도 뛰어나야 되고 양자 이론 현상을 잘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컴퓨터에 대한 이론 그런 문제를 도대체 뭘 개발해서 시켜야 효율이 좋을까? 굉장히 뛰어난 어떤 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에 관한 지식 이런 것도 다 합쳐져야지만 양자 컴퓨터는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 거기에 우리가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 나라에 화학하는 사람, 물리학하는 사람, 컴퓨터 하는 사람, 뭐 초전도체에 관한 기술 개발하는 사람, 수학 연구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으면서 최고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그런 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술들이 양자 컴퓨터를 연구함으로 인해서 같이 발전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사실은 많은 돈이 수십 년부터 투자되었던 이유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가 뭐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고 얼마나 돈이 당장 되고라는 것도 뭐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화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떤 나라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혹은 우리가 어떤 먼 미래를 보고 뭔가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할 때는 양자 컴퓨터에 뭐 우리가 돈을 뭐 100억이나 쏟아부어 가지고 1000억이나 1조나 또 쏟아부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양자 컴퓨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이 뭐 좀 다른 방식으로 숫자에 뭐 랜덤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숫자 랜덤 게임 그냥 주사위만 굴려도 할 수 있는 건데 뭘 이런 식으로 너무 생각할 회의적으로 보지 말고. 거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인력들이 또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성과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어떤 성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분야의 학문이 융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벌써 맞출 시간이 됐군요. 예, 맞출 시간이 되어서 자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였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곽지식 작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